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2009년 10월 25일 설악산 천불동 계곡에서 두 여성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그날, 세 명의 친구가 산에 올랐습니다. 2년 넘게 함께 산을 다니던 절친한 사이였죠. 하지만 그날 저녁, 두 여성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산속에 버려진 배낭 2개와 블랙박스 하나뿐이었어요.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2009년 10월 25일 일요일, 설악산 천불동 계곡은 가을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잎이 햇살에 반짝이며 계곡을 물들이고 있었죠. 오전 9시, 주차장에는 주말을 맞아 설악산을 찾은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회색 SUV 한 대가 주차장 끝자리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정민호였습니다. 40살의 그는 보험사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민호는 뒷좌석 문을 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도착했어요. 날씨 정말 좋네요. 조수석에서 내린 여성은 한지은이었습니다. 38살의 그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차분했죠. 지혜는 주변을 둘러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정말 상쾌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산행이네요. 뒷좌석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은 이서윤이었습니다. 35살의 서윤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녀는 목에 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살폈어요. 밝은 성격의 서윤은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사진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단풍이 이렇게 예쁜 날이 또 있을까요? 세 사람은 산악동호회 하늘길에서 2년 넘게 함께 활동한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지은과 서윤은 특히 가까웠고 민호는 항상 두 여성을 잘 챙겨주는 든든한 오빠 같은 존재였죠. 그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함께 산을 오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민호가 트렁크를 열고 배낭 3개를 꺼냈습니다. 그는 각자의 배낭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배낭, 서윤이 배낭, 그리고 제거 다 챙겼네요. 물이랑 간식도 충분하죠? 지은이 자신의 배낭을 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다 준비됐어요. 예정대로 오후 4시까지 하산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오늘은 천불동 계곡 코스로 가볍게 다녀올 거예요. 날이 짧아지니까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민호의 말에 서윤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9시 10분이니까 10시쯤 출발하면 되겠네요. 저는 입산 신고하고 올게요. 서윤이 관리사무소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지은과 민호는 등산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였습니다. 지은은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의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계곡 입구부터 이미 붉은색과 노란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민호가 지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저번에 말한 거 좀 생각해봤어. 이번 달 안에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이미 3개월이 지났잖아요. 약속 지켜주셔야죠. 알아. 그래서 내가 방법을 찾고 있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민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는 그의 눈빛을 피하며 배낭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얼마 후 서윤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입산 확인증을 들고 있었어요. 신고 다 했어요. 3명, 오전 10시 입산, 오후 4시 하산 예정으로요. 준비됐으면 출발할까요? 세 사람은 나란히 계곡 입구로 향했습니다. 등산로 초입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단풍 구경을 나온 가족 단위 등산객들, 전문 장비를 갖춘 산악인들, 카메라를 든
사진작가들까지 다양했죠. 서윤이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지은과 민호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단풍이 드리운 계곡의 풍경,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까지 하나하나 담아냈어요. 오늘 사진 진짜 잘 나올 거예요. 빛이 완벽해요. 서윤의 말에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블로그 방문자 수 많이 늘겠네요. 서윤 씨는 정말 사진 실력이 좋아요. 에이, 과찬이세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은 천천히 계곡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의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계곡물 소리가 귓가에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등산로는 완만했고 주변 경치는 그림처럼 아름다웠죠. 민호가 앞장서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둘 다 괜찮으시죠? 페이스 조절 잘하면서 가요. 네, 저는 괜찮아요. 지은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 변화를 눈치채고 지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은 언니, 무슨 걱정 있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학교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한가 봐. 하지만 서윤은 친구의 표정에서 뭔가 더 깊은 고민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음을 이어갔죠. 시간이 흐르면서 등산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계곡 깊숙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어느새 주변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바람 소리와 물소리만이 들렸어요. 11시쯤 되었을 때 그들은 큰 바위 앞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배낭에서 물병과 간식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 경치도 좋고요. 세 사람은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윤이 카메라를 들어 주변을 찍기 시작했고 지은은 물을 마시며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산봉우리들이 파란 하늘과 대비를 이루며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민호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지은과 서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한테 내가 진지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민호를 쳐다봤죠. 민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요즘 어려운 상황이야. 회사 실적도 안 좋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빌린 돈을 이번 달에는 갚기가 어려울 것 같아.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서윤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호 오빠, 이미 약속 날짜가 지났잖아요. 저희도 그 돈이 필요해요.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혜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우리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오늘은 그냥 즐겁게 산행하러 온 거잖아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단풍잎 몇 개가 그들의 발밑으로 떨어졌죠. 민호는 서류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네. 다시 출발할까?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이후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민호를 피하듯 서윤 옆에 바짝 붙어 걸었고 서윤은 카메라만 만지작거리며 말이 없었죠. 민호는 혼자 앞장서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후 1시 그들은 계곡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물소리만 울려 퍼지는 고요한 숲속이었죠.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계곡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계곡 깊은 곳에서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 투자 문제로 벌어진 갈등. 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틀어지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5월
서울 북한산 입구에서 세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산악동호회 하늘길의 정기 모임이었죠. 당시 동호회에는 2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지만 한지은과 이서윤, 정민호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지은은 그날 혼자 참석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심했고 주말마다 집에만 있는 게 답답했었죠. 산에 오르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동료, 투사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동호회에 가입했던 겁니다. 서윤 역시 혼자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었어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좋은 사진을 찍고 싶었고 사는 그녀에게 최고의 피사체였습니다. 밝은 성격의 서윤은 금방 사람들과 친해졌죠. 민호는 동호회의 오래된 회원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활동했고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회원들을 자주 태워다 줬어요. 그는 산행 코스도 잘 알았고 응급처치 교육도 받았습니다. 동호회에서 총무 역할을 맡고 있었죠. 첫 산행에서 지은은 체력이 약해 뒤처졌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발견하고 페이스 조절을 도와줬어요. 서윤은 지은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물을 건네며 격려했습니다. 그날 하산 후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했죠.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혼자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지은의 말에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다 그래요. 몇 번 오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서윤이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기념사진 찍을까요? 오늘이 첫 만남인데 기록으로 남겨요. 그렇게 세 사람의 우정이 시작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그들은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산을 올랐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그리고 멀리는 지리산과 설악산까지 함께 다녔죠.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지혜는 꼼꼼한 계획가였습니다. 산행 전날이면 항상 날씨를 확인하고 등산로 정보를 미리 조사했어요. 응급약품과 간식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생긴 습관이었죠. 그녀의 배낭에는 언제나 밴드와 소독약, 근육 파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 언니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다니는 거예요. 서윤이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지혜는 책임감이 강했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완벽주의라는 게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힘든 오르막길에서도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분신 같았죠. 산행 중에 찍은 사진들은 블로그에 올라갔고 조회수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윤 씨 블로그 보고 산에 관심 생겼다는 댓글이 또 달렸어요. 지은이 말하면 서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뿌듯해요. 서윤의 블로그는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협찬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본격적으로 여행 블로거의 길을 걷고 있었죠. 민호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차량 운전은 물론이고 무거운 짐도 도맡아 들었어요. 산행 경로를 선택할 때도 그의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동호회 활동에 참여했죠. 민호 오빠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다녀요? 차도 없는데. 서윤이 고마움을 표하면 민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혼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잖아요. 세 사람은 산행 외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평일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어요. 지혜는 학교 이야기를, 서윤은 블로그 이야기를, 민호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주는 사이가 됐죠. 2009년 초까지만 해도 세 사람의 관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동호회 다른 회원들도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해 보였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했습니다. 7월 어느 날 민호가 지은과 서윤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세 사람이 모였죠. 민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두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할 게 있어. 민호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잘못됐어. 선배한테 속은 것 같아.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부끄럽지만 두 사람한테 부탁할게. 일시적으로 좀 빌려주면 안 될까? 3개월만, 3개월 후에 꼭 갚을게. 보장할게.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지은이한테는 2천만 원, 서윤이한테는 1,000만 원만. 정말 미안하지만 제발 도와줘. 지은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이렇게 절박하게 부탁하는 걸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서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여유 자금이 별로 없어서요. 민호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과 서윤은 각각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민호가 2년 넘게 함께한 친구였고 3개월 후면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차용증도 받았습니다. 10월 15일까지 반드시 상환한다. 차용증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민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8월부터는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피했어요. 9월이 되자 아예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10월 22일 민호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두 사람 정말 미안해. 이번 주말에 설악산 가는 거 어때? 단풍도 볼 겸 내가 진지하게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지은과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확실하게 약속해 주셔야 해요. 그래, 그럴게. 25일 설악산에서 만나자. 세 사람은 설악산 산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2년 넘게 쌓아온 우정은 산속 어딘가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었죠. 그 누구도 그날의 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그 산에서 세 친구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2009년 10월 25일 오후 6시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 입구의 주차장에는 아직도 몇 대의 차량이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 늦게 하산하는 등산객들의 차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김태수는 입산 신고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신고한 등산객들 중 아직 하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전 10시에 입산한 3명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지은, 이서윤, 정민호. 오후 4시 하산 예정인데 아직 연락이 없네? 태수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2시간이나 지났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기온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순찰 중인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계곡 쪽에서 하산하는 사람들 보이나요? 아니요. 한 30분 전에 마지막 등산객이 내려왔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말에 설악산은 해가 지면 급격히 추워졌어요. 등산로도 어두워져서 길을 잃기 쉬웠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태수는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차는 이미 주차장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회색 SUV라는 것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사무소로 돌아와 입산 신고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민호의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방금 나간 차량과 일치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차에 3명이 다 타고 있었던 건가? 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지은의 남편 강수연은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오후 5시쯤 집에 도착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6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산행 후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7시가 되어도 전화를 받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디야? 전화 좀 받아. 수연은 지은의 휴대전화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 들렸어요. 그는 지은이 자주 다니던 산악동호회 카페에 접속해 오늘 산행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 오전 10시 출발, 오후 4시 하산 예정.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3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는 동호회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설악산 갔던 분들 중에 저희 와이프 한지은 씨 보신 분 계신가요? 몇 분 후 한 회원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오늘 설악산 갔었는데요. 천불동 계곡에서는 못 봤어요. 다른 코스였나 봐요. 수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설악산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아내가 오늘 오전에 입산 신고를 하고 산에 올랐는데 아직 연락이 안 돼서요. 한지은이라고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태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명단을 확인하고 놀랐어요. 네, 한지은 씨 맞습니다. 오전 10시에 3명이서 입산하셨는데 아직 하산 신고가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산에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차량 한 대가 나갔는데 혹시 그 차에 타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수연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동행하신 분들께 연락해 보시고 안 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고 지은의 휴대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그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서윤의 어머니 박순희도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혼자 사는 딸이었고 주말마다 꼭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꺼져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딸의 블로그에 접속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린 글이 있었죠. 설악산 단풍 보러 갑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저녁에 예쁜 사진들 올릴게요. 순이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전화 좀 해줘. 걱정된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8시가 되자 수연과 순이는 각각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속초경찰서에서는 2건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어요. 담당 형사 이정우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한지은, 이서윤이라는 2 여성분이 입산 신고를 했다고 하던데요. 하산은 확인됐나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확인 안 됐습니다. 3명이서 입산했는데 정민호라는 남성분과 함께였어요. 정민호 씨는 연락이 되나요? 저희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량은 오후 6시 반쯤 나간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우는 정민호의 연락처를 확보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은이 물었습니다. 정민호 씨 맞으신가요? 속초경찰서 형사 이정훈입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설악산에 한지은, 이서윤 씨와 함께 가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2분 어디 계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며 들려왔어요. 그게, 저는 먼저 하산했고 2분은 조금 더 계곡을 구경하신다고 해서요. 정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먼저 하산하셨다고요? 몇 시예요? 오후 3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2분이 사진 찍으시는데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속초 시내 호텔에 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2분을 산에 혼자 두고 오셨다고요? 같이 온 일행인데요. 제가 먼저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2분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지금 2분과 연락은 되시나요? 아니요. 저도 전화해봤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신가 봐요. 정우는 더 이상 전화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신 호텔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민호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동료들에게 출동을 지시했어요. 9시 속초경찰서에서는 긴급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산악구조대에 연락이 갔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비상 소집됐어요. 하지만 밤에 수색 작업을 하기는 위험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입구 쪽에서 대기하면서 혹시 하산하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정은과 동료, 형사 한 명이 민호가 묵고 있다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속초 시내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그들은 로비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은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민호 씨, 오늘 산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전 10시에 세 분이서 입산하셨죠? 어느 코스로 가셨나요? 천불동 계곡 코스로 올라갔습니다. 단풍 구경하면서 천천히 걷는 코스예요. 그럼 언제부터 따로 다니셨나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요. 두 분이 계곡 안쪽으로 더 들어가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정민호 씨는 왜 먼저 나오신 거죠? 제가 오늘 저녁에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했어요. 두 분도 이해해 주셨고요. 정우는 수첩에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헤어질 때 두 분 상태는 어땠나요? 괜찮으셨어요. 사진도 찍으시고 웃으시고 그러셨는데요. 두 분이 언제 하산하신다고 하셨나요? 4시 반쯤 내려온다고 하셨어요. 정은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정민호 씨는 3시 반에 하산하셨고 두 분은 4시 반에 하산 예정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1시간 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두 분과 다툼 같은 건 없으셨나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저희는 친한 친구 사이예요.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색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정민호 씨도 동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걱정돼서요. 정은과 동료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일행을 산에 두고 혼자 내려온 것도 이상하고 호텔까지 잡은 것도 이상해. 내일 수색 결과를 봐야겠네요. 그날 밤 설악산은 고요했습니다. 별빛만이 어둠 속 계곡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두 여성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지은과 이서윤, 두 사람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2009년 10월 28일 수요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에는 이른 아침부터 산악구조대와 경찰이 투입됐어요. 수색 작업은 계곡 입구부터 시작해 안쪽으로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구조대원 최영수는 계곡 중간 지점의 바위들 사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센 곳이라 위험했지만 혹시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어요. 오전 10시쯤 그의 눈에 뭔가 걸렸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걸려있는 배낭이 보였어요. 젖어서 무거워 보이는 검은색 배낭이었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죠. 그리고 조금 더 안쪽을 살피니 또 다른 배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늘색 배낭이었어요. 배낭 2개 발견했습니다. 여성용으로 보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지휘본부에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형사 이정훈이 급히 달려왔어요. 배낭 2개는 물에 젖어 있었지만 내용물은 대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배낭을 먼저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지갑과 신분증, 여분의 옷, 그리고 응급약품이 들어 있었어요.
정은이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한지은, 실종자 맞습니다. 하늘색 배낭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카메라 한 대와 지갑, 물병이 들어 있었어요. 카메라는 물에 젖어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갑 속 신분증을 확인하니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서윤 씨 배낭도 맞습니다. 두 분 배낭이 여기 있네요. 정우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배낭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계속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바위 뒤쪽을 살피던 한 대원이 작은 물건을 발견했어요. 여기 손목시계 같은 게 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스포츠용 블랙박스였어요. 손목에 차는 형태의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물에 젖어 있었지만 방수 기능이 있어서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정은이 블랙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았거나 고장난 것 같았어요. 이것도 증거품으로 수거합니다. 복원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증거품 3개가 확보됐습니다. 배낭 2개와 블랙박스 하나. 정우는 이것들을 비닐에 담아 밀봉했어요. 그리고 현장 사진을 찍고 위치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수색은 오후까지 계속됐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여성의 흔적은 배낭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신도, 옷가지도, 신발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수색 작업이 일단 중단됐습니다. 정우는 증거품을 가지고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그는 즉시 정민호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민호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호텔에 머물며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그는 지쳐 보였어요. 정은이 비닐봉지에서 배낭 2개를 꺼냈습니다. 이것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배낭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 배낭이랑 서윤이 배낭 맞습니다. 어디서 발견됐는지 아세요? 정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계곡 중간 지점에 빨간 표시가 돼 있었어요. 민호는 그 위치를 확인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하산할 때 지나온 곳인데요. 그럼 그때 배낭을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바위 뒤쪽이라 안 보였을 거예요. 정은이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분이 배낭을 거기 두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배낭을 두고 갔는지. 혹시 급하게 도망쳤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땐 두 분 다 괜찮으셨는데요. 정은은 블랙박스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세요? 민호가 블랙박스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이 거예요. 블로그용으로 쓰던 건데 항상 손목에 차고 다녔어요. 산행 중에도 차고 계셨나요? 네, 봤어요. 아침부터 계속 차고 있었습니다. 정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서윤 씨가 이걸 차고 있었다는 건 배낭이 발견된 그 자리에 서윤 씨가 있었다는 의미네요.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은이 계속 물었습니다. 정민호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후 2시에 헤어졌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마지막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두 분과 다툼은 정말 없었나요? 민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없었습니다. 저희는 친구예요.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블랙박스를 복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민호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증거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블랙박스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물에 젖었지만 저장 장치는 손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영상 파일 여러 개가 복원됐어요. 정우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오전 산행 장면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계곡을 배경으로 즐거운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과 서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민호가 앞장서서 걷는 모습이 보였죠. 여기 진짜 예쁘다.
사진 잘 나올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장면이었어요. 두 번째 영상은 점심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바위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대화 소리는 작았지만 분위기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영상부터 달라졌습니다. 화면이 흔들리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리 약속과 다르잖아.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화가 난 듯 했어요.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발 좀 이해해줘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남자 목소리, 민호였습니다. 우리 돈을 함부로 쓴 거잖아. 지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격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하늘과 나뭇가지만 보였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멈춰, 민호 씨. 서윤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비명 소리, 무언가 물에 빠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정민호를 용의자로 특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9년 11월 2일 속초경찰서 회의실에는 수사팀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형사 이정훈이 리모컨을 들고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 오전 10시쯤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계곡 입구에서 출발하고 있었어요. 서윤이 블랙박스를 손목에 차고 자신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설악산 단풍 산행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카메라가 돌아가며 지은과 민호를 비췄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민호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다녀와요. 평화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은 약 10분간 이어졌고 세 사람이 걸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풍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은이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파일로 넘어가죠. 두 번째 파일은 오후 1시쯤으로 추정됐습니다. 세 사람이 큰 바위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김밥과 과일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음향 전문가가 소리를 증폭시키자 대화 내용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톤이었어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민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은 별말 없이 카메라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불편해 보였어요. 정훈이 영상을 다시 멈췄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갈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투자 문제로 보입니다. 세 번째 파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타임스탬프는 오후 2시 45분이었어요. 장소는 계곡 중간 지점, 바로 배낭이 발견된 그 근처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이 급하게 걷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서윤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카메라가 앞을 비추자 지은과 민호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좀 이해해줘.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 돈을 쓴 거잖아요. 나중에 갚을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조금만. 이미 3개월이 지났어요. 계속 거짓말만 하셨잖아요. 서윤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요. 하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사기를 친 게 아니야. 투자가 잘못된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는 우리예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3개월 후에 돌려준다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연락도 안 받고 피하기만 하고.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서윤이 민호에게 다가가는 것 같았어요. 오빠, 진정하세요. 우리 대화로. 그때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약속과 다르잖아.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였어요. 음향 분석 결과 서윤이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투자한다고 한 적 없어요. 오빠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예요.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언제까지 갚을 건지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제 돈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다음 달까지. 다음 달도 안 될 거 알아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민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보였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지금 나한테 돈이 없다고?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은의 말에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위협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신고? 신고한다고요? 서윤이 급하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안 돼요. 진정하세요.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이 넘어진 것 같았어요. 화면이 빙글빙글 돌더니 바닥을 향했습니다. 아, 서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언니, 서윤이 외쳤습니다. 멈춰, 민호 씨.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튀는 소리, 누군가 계곡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으아, 또 다른 비명. 이번에는 더 긴 비명이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침묵. 화면은 여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와 돌멩이만 보였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숨소리였어요. 민호인 것 같았습니다. 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걷고 있었어요.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침묵.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총 5분 47초의 기록이었어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정은이 조명을 켰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민호가 두 여성을 계곡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수사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국과수에 현장 재구성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전문가들이 현장에 갈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다시 민호를 소환했습니다. 민호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상을 복원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정은이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다툼 장면이 나오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속 보세요. 정은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5일, 형사 이정우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정민호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조사실에는 검사와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은이 노트북을 열고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정민호 씨, 이 영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면에서는 세 사람이 격하게 다투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호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오후 2시 45분입니다. 정민호 씨는 오후 2시에 헤어졌다고 하셨죠? 거짓말하신 겁니까?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2시였는지 3시였는지 영상에는 다툼이 명확히 나옵니다. 돈 문제로 싸우셨죠? 민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다퉜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호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제 의뢰인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우는 영상을 멈추고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비명 소리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카메라가 떨어진 후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저는 먼저 내려갔습니다. 정훈이 책상을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두 분이 물에 빠진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내려왔다고요? 변호사가 다시 개입했습니다. 형사님, 협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의뢰인은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호는 계속 같은 주장만 반복했어요. 저는 두 분을 계곡에 두고 먼저 하산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며칠 후 검찰은 민호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해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은 다툼까지만 담겨 있었고 그 이후의 상황은 소리로만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살인 사건으로 입건하려면 시신이나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계곡을 아무리 뒤져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각도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에 설치된 CCTV를 전부 확인했어요. 계곡 입구에서 400m 떨어진 곳에 CCTV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정은이 관리사무소에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10월 25일 오후 녹화분을 빨리 감기로 돌렸어요. 오후 3시 50분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민호다. 민호는 혼자 급하게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등산복에 흙이 묻어 있었고 배낭을 비스듬히 메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4시 30분, 5시. 하지만 지은과 서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CCTV에 포착된 건 민호 혼자뿐이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 정우는 이 영상을 증거로 민호를 다시 추궁했습니다. CCTV에는 정민호 씨만 하산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두 분이 뒤따라 내려왔다는 증거가 없어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은 다른 길로 내려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천불동 계곡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아니면 저보다 늦게 내려오셨을 수도. 정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녁까지 대기했습니다.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검찰은 민호를 구속영장 없이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어요. 변호사는 영상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것과 살해했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수사팀은 계곡 수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넓은 범위를 탐색했어요. 잠수부까지 투입해 깊은 물속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2주일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서윤의 흔적은 배낭과 블랙박스가 전부였어요. 11월 22일 검찰은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 불충분이었어요. 민호는 풀려났지만 여전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분했습니다. 그는 상관에게 항의했어요. 명백한 범죄인데 이렇게 놔둘 순 없습니다. 자네 심정은 이해하네. 하지만 법은 증거로 말하는 거야. 시신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블랙박스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변호사 말이 맞아. 다툼과 살인은 다른 문제야.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파일 이름은 설악산 실종 사건이었어요. 한지은과 이서윤, 두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도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는 해고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는 속초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지은의 남편 강수연은 아내를 찾기 위해 계속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계곡을 돌아다니며 아내의 흔적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 박순희는 딸의 블로그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여전히 설악산 산행 예고였어요. 댓글에는 딸을 찾아달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글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고 언젠가 새로운 단서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정우는 민호를 계속 감시했습니다. 언젠가 실수를 할 거라고 믿었어요. 범인은 항상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파일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씩 꺼내봤어요.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여성은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민호는 정말 무죄일까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두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소주잔은 계속 비워지고 있었어요. 정민호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5년 전 그 사건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머리숱은 줄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45살이지만 50대처럼 보였죠. 옆에 앉은 남자는 김동수였습니다. 민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동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 초췌해 보여서 걱정이 됐습니다. 야, 민호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민호는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벌써 2병째였어요. 그냥 살아. 일은 찾았어? 아니, 아직. 동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가 5년 전 그 사건에 휘말린 후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배경 조회만 하면 이름이 나왔습니다. 힘들겠다. 근데 넌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지?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동수야. 왜?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동수는 민호의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잡았습니다. 잔에 소주를 가득 따르고 단숨에 마셨어요.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날 산에서 일이 있었어. 동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 설악산에서 말이야. 5년 전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건지 감정이 북받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민호야, 무슨 소리야? 나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 진짜야. 그냥 상황이. 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호는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당황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친구를 위해 묻어둬야 할까요? 아니면 신고해야 할까요? 사흘 후 동수는 결국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는 익명으로 속초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전 설악산 실종 사건 아시죠? 정민호라는 사람이 술 마시면서 자백했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형사 이정훈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세한 내용을 물었어요. 어떤 내용을 말했습니까? 그날 산에서 일이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정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잊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제보자분 신원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저도 친구라서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훈에게는 충분했어요. 그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설악산 사건 재수사해야겠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용의자가 술자리에서 자백했다고 합니다. 상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팀 꾸려서 다시 조사해봐. 재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정우는 5년 전 자료를 다시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는 사건 파일과 증거품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는 국과수에 보관돼 있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락했습니다. 5년 전 분석했던 블랙박스를 다시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당시에 복원하지 못한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로 다시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정훈이 국과수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분석실에서 전문가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최신 복구 프로그램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나왔어요. 암호화요? 네,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용자도 모르고 자동으로 백업된 파일인 것 같아요. 전문가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길이는 12초입니다. 짧지만 중요할 수 있어요. 정우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은 어둡고 흔들렸어요.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여자의 비명 소리였어요. 지은이나 서윤 중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제발, 또 다른 여자 목소리. 두 사람 모두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자의 거친 숨소리, 발소리, 무언가 끌려가는 소리. 으악! 비명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물이 튀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첫 번째 비명이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비명,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물소리, 더 큰 물소리였어요. 두 번째 비명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계속 바닥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12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거 법정에서 쓸 수 있나요?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복원 과정도 명확하고 파일 무결성도 확인됐습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겁니다. 그는 즉시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팀원들을 소집하고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정민호를 체포합니다. 지금 당장. 오후 4시 수사팀은 민호가 머물고 있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정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민호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훈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민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들렸어요. 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갑을 차게 했습니다. 5년 만에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14년 10월 28일 속초경찰서 조사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민호가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형사 이정훈과 검사가 자리했습니다. 정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국과수에서 복원한 12초짜리 영상이 준비돼 있었어요. 정민호 씨,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정훈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화면, 흔들리는 카메라, 그리고 비명 소리. 안 돼, 안 돼. 여자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발, 또 다른 여자 목소리. 지은과 서윤이었습니다. 발소리, 거친 숨소리, 물이 튀는 소리, 비명, 그리고 침묵. 영상이 끝났습니다. 12초. 하지만 그 안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정훈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귓속말로 뭔가 말했지만 민호는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다고요? 정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이 비명 소리는 뭡니까? 두 분이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했어요. 형사님, 이 영상만으로는 제 의뢰인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계속 보시죠. 정훈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면을 확대하고 밝기를 조정했어요. 국과수에서 보정 작업을 한 버전이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전보다 선명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화면 한쪽 구석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훈이 화면을 일시정지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옷자락이 보였어요. 회색 등산복의 소매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영상을 조금 더 진행시켰습니다. 화면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더 많은 부분이 드러났어요. 회색 등산복을 입은 사람의 팔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목, 여기요. 정훈이 다시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차 있었어요. 검은색 스포츠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 아시죠?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그날 차고 있던 시계입니다. 입산 신고서에 적힌 복장과 일치해요. 회색 등산복, 검은색 시계.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훈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5년 전 민호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는 같은 회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왼쪽 손목에 검은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특별한 모델입니다. 시계 전문가에게 확인했어요. 국내에 100개도 안 팔린 한정판이라고 하더군요. 정훈이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시계의 확대 사진이었어요. 시계 문자판 옆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흠집 보이시죠? 영상 속 시계에도 똑같은 흠집이 있습니다. 정훈이 영상을 확대한 스틸컷을 보여줬습니다. 시계 문자판 옆에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흠집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민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호 씨,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조사실에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변호사가 깜짝 놀라 민호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계곡에서 제가 두 사람을 밀었어요. 정훈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녹음되고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우리는 계곡 중간쯤에 있었죠. 점심 먹고 나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지은이랑 서윤이가 돈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계속하세요. 저는 정말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실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빚은 계속 늘어났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계속 재촉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했죠.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정신이 나갔어요.
지은이가 경찰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니까 제가 손을 뻗었어요. 손을 뻗었다고요? 네. 그냥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진짜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은이가 깜짝 놀라서 뒤로 비틀거렸고 그대로 계곡으로 민호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지은이가 물에 빠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당황했죠. 서윤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지은이한테 달려갔어요. 저를 막으려고. 그래서요? 서윤이도 제가 밀었어요. 일부러는 아니었어요. 그냥 막으려고 손을 휘둘렀는데 서윤이가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조사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는 계속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 후에는요? 정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두 사람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보였어요. 계곡물이 깊지는 않았지만 물살이 샜거든요. 저한테 손을 뻗으며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았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그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두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돈도 안 갚아도 되고 경찰 신고도 안 당하고 정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봤다는 겁니까? 네.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10분쯤. 아니 5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두 사람이 점점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민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해졌어요. 물소리만 들렸죠. 저는 황급히 주변을 정리했어요. 두 사람 배낭을 바위 뒤에 숨기고 블랙박스는 그때 발견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블랙박스를 왜 물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던졌어요. 계곡에 던졌는데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바위에 걸렸나 봐요. 그때는 확인을 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 민호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하산 후 호텔에 투숙한 것, 경찰 조사 때 거짓말한 것, 5년 동안 숨어 살았던 것까지.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아마 물에 휩쓸려 내려갔을 거예요. 계곡 하류 쪽으로 정은이 기록을 마쳤습니다. 진술서에 민호가 서명했어요. 다음 날 경찰은 다시 설악산 천불동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의 진술을 바탕으로 계곡 하류를 집중 수색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계곡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사람의 뼈였어요.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지은 씨와 이서윤 씨의 DNA와 일치합니다. 드디어 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5년 만이었어요. 정은은 지은의 남편 강수현과 서윤의 어머니 박순희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경찰서로 왔어요. 이제 아내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나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장례를 치르실 수 있습니다. 순이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딸을 잃은 지 5년, 이제야 딸을 제대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11월 5일, 두 여성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산악동호회 회원들, 학교 동료들, 친구들, 모두 5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됐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하루하루를 참회하며 보냈습니다. 정우는 사건 파일을 닫았습니다. 5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제 사건이 드디어 해결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두 여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영원한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어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민호 살인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호는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45세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수연과 박순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순이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정민호, 기립하십시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2009년 10월 25일 설악산 천불동 계곡에서 한지은 씨와 이서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민호는 2009년 7월 피해자 한지은에게 2천만 원, 피해자 이서윤에게 1천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3개월 후 상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25일 설악산에서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용증 사본, 시계 사진, 복원된 12초짜리 영상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됐어요. 검사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형사 이정훈이었습니다. 정훈이 증인석에 섰어요. 형사님, 피고인의 자백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훈이 녹취록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28일 자발적으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진술 과정에서 고의성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고의성이 있었습니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물에 빠진 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지켜보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검사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금전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3천만 원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를 막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국과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블랙박스 복원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복원된 12초짜리 영상에는 두 피해자의 비명 소리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영상 속 회색 등산복과 시계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합니다. 세 번째 증인은 산악구조대원 최영수였습니다. 배낭 2개와 블랙박스를 발견한 위치는 계곡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약 4km 지점에서 유골이 발견됐고요. 물살에 휩쓸려 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사가 증거 제시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지는 않았으나 범행 후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실수였고 패닉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과 순이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 씨와 서윤 씨는 제 친구였습니다. 2년 넘게 함께 산을 다니며 웃고 떠들던 소중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돈 때문에, 제 비겁함 때문에 그들을 죽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계곡에서 두 사람이 손을 뻗으며 살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면 살 수 있었는데 저는 외면했어요.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민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을 마셔도, 잠을 못 자도, 도망을 가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돈을 갚지 못해서 경찰에 잡힐까봐 두려워서 친구 2명을 죽인 비겁한 살인자예요.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제발 유가족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가 방청석을 향해 깊게 절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든 채 수연과 순이를 쳐다봤어요. 수연 씨, 순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두 분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수연은 민호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착석하십시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공판은 3주 후에 열립니다. 법정이 파장됐습니다. 민호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복도에서 수연과 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수연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과로 제 아내가 돌아오나요?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매일 밤 아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설악산을 수십 번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숨어서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은 35이었어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았는데 블로그를 하면서 행복해했던 우리 딸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주 후 2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증인으로 섰어요. 수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 아내는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했고 주말마다 산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날도 즐거운 마음으로 산에 갔을 겁니다. 친구들과 단풍을 보며 웃었겠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뼈 조각이었어요. 순이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 딸은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어요.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도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순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2015년 6월 15일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민호는 금전 문제로 피해자 2명을 살해했습니다. 비록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으나 범행 후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명백한 고의입니다. 또한 5년간 범행을 은폐하고 도피한 점도 죄질이 무겁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참작합니다. 피고인 정민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판결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교도관들이 민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순이가 울고 있었고 수연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정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호가 교도관들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재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7월,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 입구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강수연과 박순희가 직접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합니다. 한지은, 이서윤, 2009년 10월 25일. 비석 앞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연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코스모스 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범인은 잡혔어. 무기징역 받았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매일 밤 당신 생각했어. 왜 나를 두고 갔냐고, 왜 돌아오지 않냐고 원망도 많이 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 당신도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살고 싶었을지. 미안해, 여보. 내가 함께 가지 못해서,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는 코스모스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보라색 꽃잎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사진을 비석에 기대 세웠어요. 밝게 웃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너 좋아하는 산에 왔어. 순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너 이 산 정말 좋아했잖아.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 엄마가 다 봤어. 너 정말 행복해 보였어. 그래서 엄마도 행복했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 사람이 너한테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엄마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너 지금 살아 있었을 텐데. 수연이 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위로였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곡 입구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이제 앞으로 살아야죠.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두 사람이 원하는 것도 그거겠죠. 두 사람은 비석에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에서는 정민호가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평생을 이곳에서 보내게 됐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하늘만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아침에 전해준 것이었어요. 발신인은 고등학교 동창 김동수였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야, 재판 소식 들었어. 무기징역이라니 정말 무거운 형이구나.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몰라. 내가 저지른 일은 너무 컸으니까 나도 내 친구로서 책임을 느껴. 내가 그날 술자리에서 털어놓았을 때 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게 맞는 건지 지금도 고민이야.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한 일이 옳았다고 믿어. 너도 이제 참여하며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친구로서 마지막 충고야. 민호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동수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참회뿐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무기징역? 평생을 여기서 보내야 했어요. 60세가 되어도,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석방되지 않을 겁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과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던 북한산, 함께 웃으며 걸었던 등산로, 정상에서 찍었던 사진들, 모든 게 아득한 기억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속초경찰서에서는 형사 이정훈이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년간 그를 괴롭혔던 사건이 드디어 종결됐어요. 정훈은 파일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설악산 실종 사건, 종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형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후배 형사가 컵을 내밀었습니다. 정훈이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6년이나 걸렸네. 그래도 해결했잖아요.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는데. 맞아.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영원히 못 잡았을 거야. 정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설악산이 보였어요. 기술이 발전한 덕분이죠. 5년 전에는 복원 못했던 파일을 최신 기술로 복원했으니까요. 그것도 맞지만 결국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거야. 시간이 걸려도, 숨어 있어도 결국은. 정훈이 파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은 영구 보관될 겁니다. 해결된 사건의 기록으로 2016년 10월 25일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 입구의 추모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산악동호회 하늘길 회원들이었습니다. 30여 명의 회원들이 검은 리본을 달고 서 있었어요. 동호회 회장이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년 전 이곳에서 잃은 두 친구를 기억합니다. 한지은 회원과 이서윤 회원. 두 분은 산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두 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회원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1분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강수연과 박순희도 참석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날만큼은 꼭 이곳을 찾았어요. 수연은 새로운 꽃다발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백합이었어요. 여보, 7년이 지났어. 세월이 참 빠르지. 나는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당신이 옆에 없다는 게 실감나지 않아. 그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평온해졌어. 범인이 잡혔고 당신의 유골도 찾았고 제대로 장례도 치렀잖아. 이제 당신은 편히 쉬고 있을 거야. 순이는 딸의 블로그 프린트물을 가져왔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시물이었어요. 서윤아, 너 이 글 기억나니? 설악산 가는 날 아침에 올린 거. 오늘 날씨 정말 좋다고 예쁜 사진 많이 찍어 올게라고 썼잖아. 그녀는 프린트물을 비석에 기대 세웠습니다. 엄마가 너 블로그 그대로 두었어. 내 흔적이 거기 다 남아 있어. 사람들이 아직도 댓글 달아. 서윤이를 기억한다고, 좋은 사진 감사했다고. 회원들이 하나씩 꽃을 놓고 갔습니다. 비석 앞에는 여러 색깔의 꽃들이 쌓였어요. 추모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계곡 입구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녁 무렵 정훈이 혼자 추모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이곳에 왔어요. 한지은 씨, 이서윤 씨, 형사 이정훈입니다. 그가 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범인을 잡았습니다. 무기징역 받고 교도소에 있어요. 두 분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랍니다. 정훈은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오래 기억할 겁니다. 형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하늘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설악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7년 전 그날처럼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계곡물은 여전히 맑게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이 바뀌어도 자연은 그대로였어요. 탐욕이 우정을 삼켰습니다. 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끝내 밝혀졌습니다. 산속에 숨겨진 증거가 진실을 말해줬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양심이 범인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거짓으로 가릴 수 없고 시간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설악산 천불동 계곡의 작은 추모비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두 여성을 기억하며 진실의 무게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은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